영국 이스트 런던의 자치구인 타워 햄릿. 아저씨,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런던에서도 유독 가난한 동네로 유명한 타워 햄릿의 한 골목에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영국 소녀가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어린 영국 소녀는 성인이 되어 무슨 이유인지 이 한국 남자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우리는 왜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어? 배고픈데. 내 친구 제이미는 2번 먹는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도 2번 먹으면 안 돼? 제가 어릴 적 엄마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많은 분이 선진국인 영국에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저는 기아 문제를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한 이쪽 출신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런 성공을 이룬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저를 도와준 은인이 한 분 있었죠. 그분은 한국분이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분이었습니다. 저의 유년기 시절은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을 정도로 가난했고 저는 그게 일반적인 일인 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인 중년 남자분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고 그분은 저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희 부모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냥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아저씨에게 물어보았죠. 아저씨,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였지? 아, 그래, 세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란다. 물론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해서 잘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줄까? 아마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어느 날 너에게 무언가를 원할 거다. 그게 무엇이든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일단 경계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는 기억할 법 또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물으시며 아저씨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듯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인 아저씨 덕분에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점점 생활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었던 끼니는 2번으로 나중에는 3번으로 늘었죠. 아직도 그때가 잊히질 않습니다. 우리 식구가 하루에 식사를 3번이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한국인 아저씨 덕분이었죠. 저는 그 감사함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갈 때쯤 한국인 아저씨는 돌연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제가 막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죠. 그 이후로 저는 아저씨 덕분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성인이 되어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한국인 아저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아저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시간이 있었고 돈도 충분했으니까요. 왠지 한국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이 허전한 느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늘 가르침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돈과 시간이 있으면 웬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였습니다. 제가 워낙 힘든 유년 생활을 보내고 없이 살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었고 원하는 건물을 사고 차를 사고 심지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가능했습니다. 말하고 보니 무슨 물질 만능주의자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 오해 말아주세요. 일단 아저씨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저씨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아저씨의 이름과 생김새,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찾아준다는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에게 그분의 성함과 사진을 주며 찾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진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다른 정보는 없냐고 했죠.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탐정이면 뚝딱하고 방법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 탐정에게 의뢰하여 아저씨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으니 아주 난감했습니다. 처음으로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았죠. 어느 정도의 정보는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제가 아니었습니다. 끈기와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저였기에 이번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죽기 살기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간절하면 통한다고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유년기 시절에 아저씨로부터 받은 택배 상자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 택배 상자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보내온 물건들이었고 송장에 한국 주소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소지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인 아저씨를 만날 생각에 부풀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현실을 마주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을 즐겼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TV에서 보던 것 이상으로 저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전경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기에는 도대체 무슨 음식을 팔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지 궁금할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겼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한국에 무슨 목적으로 오게 된 것인지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식사한 적도 있었죠. 삼겹살 구이라는 돼지고기 식당이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를 찾기 위해 방문한 한국이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저씨를 찾아 택배 송장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간 것은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택배 송장에 적힌 주소지를 찾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주소에는 정확한 동과 호수가 없었기에 이곳에서 아저씨에 대한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림잡아도 10,000명은 넘게 사는 아파트로 보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비실에 들러 경비원분에게 아저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니, 외국 아가씨가 김 선생은 어떻게 알아? 무슨 일로 찾는 건데? 빚쟁이는 아닐 테고 누구한테 원한 사거나 할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기억도 못할 텐데,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사는 것은 저에게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경비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아저씨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맞았고 지금은 이곳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어디로 가면 그분을 뵐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원분은 또 다른 한국 주소지를 하나 적어주셨죠. 경비원분이 아저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비원분이 경비 근무를 수행 중 아파트 주민분과 마찰이 있었고 그때 아저씨가 경비원분을 도와줬던 인연 때문에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했죠. 경비실에서 받은 새로운 한국 주소지를 확인한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그리고 다음날 경비실에서 받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입원실에 면회하기 위해 찾았지만 그곳에 계신 아저씨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했고 비로소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보게 된 아저씨의 모습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주름은 깊게 패서 세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고 긍정적인 미소만은 잃지 않으셨죠. 세렌,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제는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면회하지 못했단다. 이해해주렴. 세렌, 맞지? 아, 그래, 너무 반갑구나.
어떻게 지냈니? 조금은 이상한 듯 보였지만 예전 아저씨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문화들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저씨와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도 마음에 걸리는 그 한 가지 질문은 기어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 거냐? 이 한마디를 말이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즐거운 한국 탐방을 즐기고 다시 아저씨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누구세요? 여기 어디죠? 밥 좀 주세요. 저 배고파요. 아저씨는 하얀 머리와 깊게 파인 주름을 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아저씨가 왜 병원에 입원한 채로 생활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제가 어릴 적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져 지금은 병원에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가 되어서 입원 생활을 하고 계신 거라고 했죠.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을 베풀며 살아오신 아저씨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저씨는 저를 만나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저에게 한국을 구경시켜 주시며 시간을 투자하셨던 겁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하루 중에 반나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며 아저씨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하여 자선활동을 하고 있죠. 제가 영국에서 사업을 하며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허전했던 마음 한쪽이 드디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늘 친절함과 이타심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세렌, 너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게 되면 비로소 네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게 될 거야. 폴란드 동쪽 크라쿠프. 사장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폴란드의 동쪽 도시 크라쿠프의 한 식당에서는 건물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거기에 새들어 장사하는 식당 여주인이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듯한 이 폴란드 식당 세입자는 얼마 후 한국인 알바생을 식당에 들이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여자 카미아라고 합니다. 폴란드의 동쪽 도시인 크라쿠프는 제가 나고 자란 도시인데요. 이곳은 폴란드 내에서도 식당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이 있었기에 장차 어른이 되면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다소 힘든 일들까지 하면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차린 식당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모은 전 재산으로 조금은 이른 나이에 식당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도 시장 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요리 연구하면서 메뉴 레시피도 잔뜩 모아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당을 직접 운영해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말이죠. 사실 어느 식당이라도 초반에는 이런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30팀이나 손님을 받아서 이러다 감당하지 못할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온종일 한 팀만 받는 날도 있었죠. 심지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식당을 얻은 위치가 유동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고 외진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자금이 부족하여 이곳 말고는 목이 좋은 자리는 얻기 힘들었기에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 보답을 받게 되었죠.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고 식당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점점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버거워지자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빙과 홀 서비스를 주로 담당할 서빙 직원을 그리고 주방에서 저의 보조를 해줄 주방 보조까지 뽑았습니다. 새로이 뽑은 직원 중에는 특이하게도 동양인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는데 어찌나 영리하고 일을 잘하던지 지금의 제 욕심으로는 그 친구와 끝까지 파트너로 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대로만 지속된다면 제가 그토록 원하던 맛집 식당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실현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건물 주인이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되었다며 가게를 나가 달라고 말이죠.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었다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수리를 못한다니까. 건물주에게 따져도 보고 부탁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의 태도는 아주 완강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에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손님이 늘고 장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가게를 나가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말이 1년이지 제대로 장사를 하고 단골 손님이 생겨난 지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게다가 식당을 오픈하면서 내부 수리며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대로 쫓겨나면 다른 곳에 가게를 얻을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그곳을 맛집으로 승화시키는 데에만 올인했고 그 꿈이 곧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식당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계약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할까? 제가 먼저 타인에게 믿음을 주면 타인도 저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줄 것이라고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였어요. 이 멍청함 덕분에 제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제 일평생의 꿈이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큰 계약을 타인에게 맡긴 것인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죠. 생각이 복잡해서인지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건물 주인과는 이것저것 타협을 해보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해보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죠. 아니, 이미 계획된 일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협상을 하러 갔죠. 사실 말이 협상이지 사실상 안 되겠다 싶으면 구걸이라도 할 심정으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건물주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팔짱을 끼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 그 옆에 간사하게 생긴 변호사는 이런저런 법리적인 이야기를 해대며 저를 압박했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버티시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좋게 나가주시죠. 저는 잠시 후 건물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정했죠. 사장님,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빌겠습니다. 지금 이 가게에서 나가면 저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건물주는 콧방 뒤도 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떠난 질척대는 옛 여인을 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순간적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들어주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이곳에서 자결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건물주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탓이 컸습니다. 제가 애초에 제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포기하기로 결심했죠. 이제는 꼼짝없이 손해를 보며 가게를 떠나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게를 급하게 알아보기 시작했고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며 본의 아니게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처럼 없는 형편의 가게를 새로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장사를 지속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건물주가 용역을 대동하여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에 용역 사람을 보내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만 영업을 교묘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버티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권리금, 시설비는커녕 제가 가게를 인수하면서 들인 돈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처박아 먹고 새로운 가게를 구하려고 해도 이제 막 손님이 늘어나던 추세인지라 모은 돈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가게를 구하기는커녕 길에서 음식을 팔 수도 없는 처지였죠. 영업을 방해하는 용역인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날 가게를 닫고 혼자서 술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수록 저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의 가게는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게를 비워주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예상 밖의 인물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뽑은 한국인 직원이 어느 날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대신 계약을 맺으신 거면 그 지인에게 대리인에게 해당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사장님이 유리할 텐데요. 알고 보니 한국인 알바생은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학생이 살아온 역사를 들어보니 더더욱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을 믿어보기로 했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알바생의 말대로 법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로 건물주를 찾아가 협상을 해보자고 했죠. 이번에는 오히려 제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설득도 협상도 아닌 엄포에 가까웠습니다. 저의 반응에 건물주와 변호사도 당황하는 눈치였고 상의 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건물주와의 만남을 끝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여 작성했습니다. 충분히 이곳에서 터를 잡을 수 있는 기간으로 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서를 새로 썼죠. 그 이후로 제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손님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분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알바생은 어찌 됐냐고요? 우리 식당 2호점의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인 친구의 권유로 한국 음식을 신메뉴로 개발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영리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인 제 친구 덕분에 제 인생이 나락에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우리 2호점 사장 덕분에 제가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친구에게 충분한 보답을 하고 싶어요.